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4월 29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노동절 대회가 열립니다. 노동절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18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886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22년인 지금까지도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노동절 대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5월 1일을 메이데이, 노동절로 선언하고 사는 나라가 달라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력을 보여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우리나라의 경우 1923년에 조선노동총연맹이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외치며 노동절 행사를 하였고 일제의 탄압에도 이날을 기념해서 투쟁해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은 근 몇 년을 통틀어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만에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약 2년간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2021년에는 지역 안에서도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노동절 대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15개 지역본부에서 노동절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경기 1만 2천, 서울과 부산이 1만, 인천 또한 7천여 명 규모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맹 조직 또한 각각의 요구와 결의를 담아 대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노동절 집회를 최대로 진행했던 것이 2018년 3,500명이었습니다. 2022년 인천 노동절은 7,000명 규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즉시 멈춰야 하는데 이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GM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직 배정되지 않고 이 공장이 올해 말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계열사들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노동절 대회에는 약 1,000여 명 이상의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대회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거나 오직 이익만을 탐하는 약탈적 금융이 아니라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우리 사무금융연맹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말 단결하고 투쟁해서 노동조합 투쟁의 본분을 좀 찾아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쟁! 민주노총은 2022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를 통해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 교체에 대한 요구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방향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을 핵심 요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차별 없는 노동권, 불평등 체제 타파 등 주요 구호들을 통해 불평등 체제 교체에 대한 요구를 알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하는 대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세종로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진행합니다. 약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대회는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 교체를 주제로 대회를 진행한 다음 을지로와 종로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 앞까지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 후이 대규모 합법 집회답게 산별 가맹 조직들이 다양한 요구를 담은 퍼포먼스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멈춰, 반노동, 엎어, 불평등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민주노총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15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늘로 19일째 단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또는 혐오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이 차별금지법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좀 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그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25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8일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열흘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상황과 국가 재정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실질적으로 3,000조가 넘습니다.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내년까지 계속 인상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 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균형 재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할수록 좋습니다. 전문가가 적절한 비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정책 진단 토론회를 계속 열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대 단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농수산물을 전면 개방하고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협정 CPTPP 가입 시도를 하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대표 단체인 전농이 올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농의 하원호 의장을 만나보았습니다. CPTPP 가입을 한다는 건 농업만 죽이는 게 아니고 국민 건강까지 죽이는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어민들, 지역의 저변에는 분노가 솟구치고 있어요. 한편 전농은 올해 CPTPP 반대 투쟁과 진보 집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이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27일 오전 4.27 판문점 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4.27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 9.19 평양 선언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에 대한 자세로 입장을 이렇게 전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소성리의 불법 사드 배치 규탄과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이 40만 평 중에 10만 평만 달러당 동가리 내가지고 소규모 환경평가해가 그걸 갖고 임시배치의 근거로 삼았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국가 권력이 불법을 벌이면 주권자에 우리가 나서는 게 당연하죠.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바 있어 성주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더욱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중대재해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달로 정해 집중투쟁을 전개하면서 누구에게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는 결의대회를 비롯해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 토론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8일 오후 2시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해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집회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 명,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무력화, 기업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인수위와 재계를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빼앗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나라를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설령 꿈꾸더라도 절대 헛된 망상일 뿐임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총을 비롯해서 사용자 단체들, 특히 정권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에 대비해서 이 무력화 시도를 깨고 모든 노동자에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투쟁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죽음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현장 참여를 통해서 위험한 작업은 중단시키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들이 확보돼야 된다. 한편 26일 진행된 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와 일터를 위한 지자체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민주노총의 지자체 생명안전 요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로건은 생명과 안전의 불평등 차별이 없는 지역으로 크게 5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거 시기에 일정 정도의 그냥 그 상부의 정책 협약 수준이 아니라 이후에 수년 동안 지자체에 계속 요구하고 사업과 투쟁을 좀 전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27일에는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2006년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가 함께 산재 사망이 기업의 구조적 살인임을 폭로하기 위해 시작된 후로 17년째입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해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였던 현대건설입니다.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올해가 4번째입니다. 지난 1월 아파트 붕괴로 6명의 사망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경총과 함께 특별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노동부는 기업의 고발 등 민원 제기가 많다는 이유로 국회에 산재 사망과 관련한 사업장 명단 제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나 이제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은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기업들이 꺼린다, 공표되는 사실을 꺼린다, 뭐 이런 이름들, 아니면 뭐 명예훼손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 공개 관련 법령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로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그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에 가해지는 어떤 유무형의 손실을 정부가 먼저 사실 걱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사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29일 오늘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로 사망자 38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계종단 추모 기도회, 추모 문화제로 이어지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 참사 2주기 및 산재 사망 건설 노동자 추모 행동을 진행합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는 당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피로까지 막혀있던 상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나 많은 허점이 지금 현재 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모든 건설 현장으로 법을 적용하고 발주처가 그 책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더 강화되는 개정이 필요하지,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듯이 법을 또 완화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많은 중대재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안전한 일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가맹 산하 조직에서 연일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소식에서는 세 곳의 투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이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한국GM 공장입니다. 한국GM은 언론에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불법 파견 범죄 은폐와 위장교섭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27일 오후에는 부평역에서 한국GM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농성투쟁을 통해서 우리 공장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지역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까지 모아내서 한국GM의 불법에 맞서는 투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국GM 부평공장까지 행진을 하며
한국제임의 불법 파견과 노동자들의 해고가 중단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부채가 많거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인력이 급격히 늘어난 사업장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7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담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우회적인 민영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을 더욱더 키워내고 확장시키는 데 힘써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수기 하면 코웨이라는 브랜드가 떠오르실 텐데요. 정수기 등의 가전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코웨이 코디 코닥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파업 중입니다. 이 가운데 전국의 코디 코닥 노동자 2천여 명이 상경하여 넷마블 코웨이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검 수수료 업계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비용이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개월마다 자동갱신되고 있는 파리 목숨과 같은 1개월짜리 고용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코웨이 코디 코닥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4월 29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